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공부에 미친 사람들 김병환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이고요. 지난 시간에 서문과 목차를 읽어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동영상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좀 연결이 쉬우실 것 같고요. 네, 급이 다른 공부의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부에 미쳐본 적 있는가? 공부의 끝에서 기쁨을 만끽한 적 있는가? 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 일이란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공부에 미칠 수 있었던 건 기쁨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서 뇌가 기뻐하는 공부법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함께 읽으려고 해요. 더 오래 보고 자주 반복해서 외워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일까? 안타깝게도 지금껏 우리는 뇌가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왔다. 적절한 자극과 도전, 그리고 보상을 통해 뇌의 기능을 극대화할 때 공부가 기쁨이 되고 효율도 올라갈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언제나 새로움에 목말라 있다. 공부할수록 뇌는 진화한다. 뇌는 건축가다. 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조각들을 하나로 합친다. 조 디스펜자가 한 말입니다. 뇌의 관점에서 볼 때 무언가를 익히고 배우는 공부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공부를 통해 습득된 모든 정보는 뇌 속에 집결된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뇌 속 신경세포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훗날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어져 사용된다. 즉 뇌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의 과정을 해체해보면 정보를 인식하고 저장한 뒤 그것을 사용하는 그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를 단순히 뇌의 정보 처리 과정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부는 인간의 생리학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뒤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공부는 뇌와 몸, 그리고 마음을 모두 활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이다. 우리의 뇌가 마음의 상태를 좌우하고 마음이 다시 뇌에 영향을 주며 몸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뇌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활동 전위, 그러니까 생물체의 세포나 조직이 활동할 때 일어나는 전압의 변화라고 합니다. 활동 전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뇌가 마음의 상태를 좌우하고 마음이 다시 뇌에 영향을 주고 몸의 건강과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뇌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활동 전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어제 어디를 방문했는지, 내일 무슨 일을 계획했는지 등의 크고 작은 일상 속 작은 모든 사건까지도 뇌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죠? 네. 종종 뇌의 기억 능력을 컴퓨터 폴더 속 수많은 파일을 한꺼번에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데이터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내가 어제 수학 공식 하나를 공부하고 외웠다면 그 기억이 데이터처럼 특정한 뉴런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어제 공부한 지식은 뇌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뉴런에 분산되어 흐름의 패턴 정도로만 각인될 뿐이다. 또한 이런 유동적인 흔적조차도 한두 개의 뉴런이 아닌 셀 수 없이 많은 뉴런에 분산되어 공유되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활동을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즉, 공부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관계, 나와 세상, 그리고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몸과 마음과 뇌, 그리고 뇌 속에서의 관계, 1000억 개가 넘는 뉴런, 그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뇌 속에 들어온 우리의 기억은 아주 짧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 후 순식간에 파편이 되어 사라지는데 이 반응 하나하나도 모두 다르다. 인류 역사상 어제와 똑같은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듯이 우리의 뇌 역시 1초 전의 모습과 1초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 뉴런과 몸과 세상의 상태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생리학자 에릭 캔들 박사는 이렇듯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부와 뇌의 관계를 오랜 시간 연구했다. 그는 특히 공부의 과정이 세포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했다.
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뇌과학자와 학습 전문가들은 인간의 두뇌가 오래될수록, 즉 나이를 먹을수록 뇌가 공부에 적합하지 않게 퇴화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캔들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주장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뇌 속의 회로가 변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그의 주장처럼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쓸수록 성장을 거듭한다. 뇌 속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며 뉴런의 개수가 더 많아져 결과적으로는 뇌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뜻이다.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장치, 즉 핵심이 되는 칩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펜티엄이라는 단어가 있다. 컴퓨터에서 뇌의 기능을 담당하는 CPU의 성능을 표시하는 단위인데 한번 펜티엄 4로 만들어진 컴퓨터는 아무리 성능을 업그레이드해도 펜티엄 4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자가 발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본래의 기능 그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스스로 진화도 가능하다. 비슷한 지능 지수를 갖고 태어난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자. 한 사람은 꾸준히 평생 무언가를 공부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면 분명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의 뇌의 기능은 현저히 차이가 벌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공부하면 할수록 뇌의 기능은 꾸준히 향상된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뇌가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간직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 뇌가 기뻐하는 공부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반복은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법이다. 잘하지도 못할 일에 어설프게 매달려서 낭비할 만큼 우리가 가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세돌. 뇌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법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뇌가 가장 싫어하는 공부법이 무엇인지를 알면 된다. 뇌는 어떤 공부법을 가장 싫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그토록 어릴 때부터 공부의 왕도이자 정설로 여겨왔던 반복 공부법이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뇌의 기능과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왜 복습하고 다시 외우는 반복 공부법이 비효율적일까?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학습법으로 평생 동안 공부를 지속해왔죠. 네. 첫 번째로 뇌는 애초에 기계적인 반복을 싫어하며 이미 배운 것에 대해 집중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회귀 억제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언제나 색다른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몰입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뇌의 본능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반복 공부법은 당연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즉 신선한 정보를 계속 주입해주고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며 압박을 주고 변화를 주어야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 브레멘 대학의 교수이자 뇌 연구가인 게르하르트 로트는 인간의 뇌는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래야만 작업이 갈수록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신진대사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경제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애초에 게으른 습성이 있는 뇌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지식을 주입하면 그만큼 우리의 뇌는 지루함을 느끼고 자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이다. 두 번째로 오랫동안 과학적 정설로 믿어왔던 뇌의 기억 메커니즘 3단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고전적인 학습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말하는 기억은 먼저 정보를 인식한 뒤 그 정보를 기억하며 필요에 의해 꺼내지는 활용의 3단계를 거친다. 쉽게 컴퓨터 용어로 비유하자면 입력, 저장, 출력의 3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자. 긴가민가 했던 사실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 사실이 좀 더 머릿속에 분명하게 박힌 경험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크고 작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 기억을 점차 강화해 나간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새롭게 이해한 내용을 다시 기억 속에 저장하고 나중에 그 새로운 기억을 다시 상기해 활용한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연속된 동작인 셈이다. 즉 정보의 활용은 단순히 활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마저도 정보가 되어 내 머릿속에 다시 인식된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네 번째 단계인 재고정화 단계다. 기억의 메커니즘이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캐나다 맥길 대학의 카림 네이더 박사다. 그는 인간의 뇌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할 때 이전에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복습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재기억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두 번, 세 번 복습할 때 이전에 기억한 내용이 그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복습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억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복습한 횟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과정이 정교하지 않으면 기억들이 뒤엉키고
왜곡될 수 있음을 뜻한다. 네이더 박사의 발견은 무언가를 외울 때 몇 번 외웠는지 반복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암기해도 제대로 완벽하게 저장해야 함을 알려준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여러 번 암기해도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만 뇌에 저장될 것이다. 그래서 어설픈 반복 공부법은 올바른 기억을 상기시키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세 번째 근거는 신경생물학 분야의 최고 입문서이자 정서의 핵심 메커니즘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책, 느끼는 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뉴욕대학 신경과학센터의 석좌 교수 조지프 루드는 뇌의 장기 증강 또는 장기 강화 작용 등으로 불리는 LTP, Long Term Potentiation의 약자죠. LTP를 소개하면서 반복 공부법의 폐해를 주장했다. LTP란 뇌에 높은 진동수의 자극을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주면 시냅스 강도가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 LTP가 활성화된 뇌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는 LTP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비슷한 강도의 자극으로 비슷한 지식을 반복해 주입하면 LTP가 활성화되지 못해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고 만다. Long-term potentiation, LTP. 이 LTP 효과를 공부에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바로 핀란드이다. 핀란드에서는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남에게 가르쳐주고 발표해보는 학습을 하는데 이는 혼자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할 때보다 뇌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해 기억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입으로 직접 말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손짓도 취해야 하며 중요한 부분은 두세 번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뇌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상기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자극이 되어 뇌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전수학습법에 대해 프랑스의 교육 철학자 조지프 주베르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2번 이상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봤을 때보다 배운 내용을 이야기할 때 2배 더 이해력이 높아지고 여기서 나아가 남에게 가르쳐 줄 때 4배 이상의 기억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배운 내용을 반복해 공부하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무엇보다도 공부에 대한 근본적인 기쁨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 그렇다면 뇌가 정말로 좋아하는 학습법은 무엇일까? 뇌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안다면 우리의 뇌는 쉽사리 지치거나 무뎌지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책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참 좋은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